네, 안녕하십니까. 민주시민 여러분. 저는 소나무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입니다. 지금부터 미리 알려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과 한동훈 조기 퇴진을 위한 중범죄 대국민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그리고 누구나 꼭 만나보고 싶어 하시는 그 두 분이 앉아 계시죠. 맨 오른쪽에 계신 시민언론 유탐사의 강진구 대표 기자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진구입니다. 바로 제 옆에는 뭐 이분은 설명도 필요 없는데 그 유튜브에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어준. 김어준 씨. 아주 안 좋은 의미에서 대통령. 네, 미디어와치의 변희재 대표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과 한동훈 그 중범죄 무슨 뭐 이렇게 열거를 해보자면은 이게 뭐 이 다섯 손가락이 부족할 정도로 그리고 거의 일정한 주기로 계속 터지는 느낌까지 있어서 도대체 그 중에서 어떤 그 기준으로 뽑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그 민주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특별히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한 건 아니었고요. 윤석열 한동훈 정권이 지금까지 여러 중범죄 혐의, 뭐 지난 대선 때는 그 당시에 열린공감 TV 더 탐사에서 그 유명한 본부장 비리라는 말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단행본 책까지 쓸 정도로 정말 그 산처럼 쌓여 있는 그런 범죄 비리 의혹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 그래도 가장 그 오랫동안 알려져 왔고 그리고 그 부분을 그 혐의들을 제일 열심히 꾸준히 판 전문가 두 분이 있는 그러한 사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덧붙여서 저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 지난 1월 말에 실형 징역 1년이 그 선고됐죠. 손준성 검사의 이 고발 사주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의 내용이 도대체 뭐고 그 사건이 윤석열 한동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또 제가 끝으로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요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강진구 기자님,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 참 유명하고 그 당시에 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뭐 너무 좀 그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그때 김의겸 국회의원한테 그렇죠. 나는 직을 걸 테니까 당신은 뭘 걸겠느냐 뭐 이런 무슨 홍콩 영화의 대사 같은 대사까지 치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죠. 한번 그 얘기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먼저 나가서 좀 설명을 좀 PPT 오늘 좀 준비해 온 게 있는데 네. 간단히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청담동 술자리는 오늘 그 설명드릴 이 중대범죄 특히 이제 윤석열하고 이제 탄핵 사유하고 직결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일단 첫 번째로 윤석열 정권이 수험하고 난 뒤에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재임 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걸 탄핵까지 가기 위해 필요한 그 모든 사실관계들 대부분들 지금 다 밝혀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청담동 술자리는 지금까지 민주 진영에서 항상 이 수비적인 스탠스를 취해왔는데 저희가 이 청담동 술자리를 수비가 아니고 거꾸로 그 윤석열 한동훈 정권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굉장히 공격적인 카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그 루트들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완전히 청담동 술자리 하면은 저쪽에서는 가짜뉴스의 대명사로 낙인을 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윤석열 한동훈 정권의 몰락을 대촉할 수 있는 핵폭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사실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청담동 술자리 쭉 그 팔로우를 해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늘 제 얘기가 그래? 처음 듣는 얘기인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 그 설명을 좀 들으시면 이해가 하나 해주시죠. 네. 자, 제가 오늘 이제 이 청담동 술자리 윤정권 탄핵과 핵폭탄으로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뽑았는데 제가 말뿐이 아니고 실적으로 설명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겁니다. 해법하는 자, 무엇보다 그 청담동 술자리가 이 가짜 뉴스로 그 낙인을 찍히게 된 계기, 그리고 민주당이 공세가 아니고 수세로 전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조선일보의 이 보도였어요. 그 첼리스트가 경찰에서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진술했던 이 보도. 이 보도가 사실은 진위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바로 민주당이 꼬리를 내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최초의 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최초의 의혹을 제기했었던 김의겸 의원조차도 그 조선일보 보도, 첼리스트가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자 바로 사과 모드로 전환을 했어요. 그리고 한동훈은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자 첼리스트의 가 이제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걸로 모든 진실이 다 드러난 것처럼 하면서 굉장히 오만방자하게 그리고 김의겸 의원이 사과한다는 얘기, 당신은 사과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12월 2일 날 그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함께 그 보도를 했던 저하고 김의겸 의원을 상대로 그리고 이제 형사 소송까지 이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더 이상 언론에서도 또 정치권에서도 청담동 술자리는 그냥 더 탐사가 이 제대로 확인 보도를 하지 않은 대표적인 가짜 뉴스로 낙인이 찍혀서 일방적으로 그 문매를 맞는 가운데서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결국 이번에 김의겸 의원이 군산에서 경선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 내부에 있는 같은 경쟁 후보로부터도 공격을 받을 때 이 청담동 술자리로 이 공격을 받았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미 이거는 이 가짜 뉴스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거꾸로 윤석열 한동훈의 정권의 심장부를 겨눌 수 있는 카드가 됐는데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이 방어에만 급급하다가 이번에 경선에서 안타까운 결과를 얻었는데 저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자, 중요한 거는 첼리스트가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뒤집는 결정적인 새로운 녹취를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이 녹취 파일을 1년 전부터 입수하고 있었어요. 첼리스트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언론도 별로 관심들을 가지 않고 2023년 4월 4일 날 자신이 일하는 분당 옷가게에서 만났던 한 고객하고 만나서 저녁을 먹고 자기를 이제 소개하는 가운데서 그 네이버 뉴스를 보여주면서 언니 이거 알아? 이게 청담동 술자리라고 하는 내가 여기 폈던 첼리스트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날의 진실에 대해서 입을 엽니다. 거기서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 자기가 술자리에 갔더니 윤석열 한동훈이 있었고 거기서 자기가 연주를 했었다는 얘기를 하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청담동 술자리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12시가 아니고 8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 녹취에서 얘기합니다. 거의 일반인들도 8시서부터 술 마시진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랑 법무부 장관이 8시부터 본인이 이제 그 술자리로 불려간 시각이 8시고 그때 뭐 윤석열 한동훈이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자기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때 뭐 한동훈이 먼저 오고 나중에 이제 윤석열이 오고 이제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첼리스트가 자기 입으로 지인에게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지인에게 청담동 술자리는 있었고 윤석열 한동훈을 받고 그리고 그 술자리 연애가 시작됐던 거 자기가 불려갔던 시간은 8시라고 하는 사실을 공개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녹취 파일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거는 기존에 청담동 술자리는 남자친구를 속여서 거짓말했다는 첼리스트의 진술을 첼리스트 본인이 스스로 뒤집는 거예요. 우리는 이 녹취 파일을 2023년 4월 4일 날 이걸 입수를 하고 사실은 1년 동안 기다렸어요. 결정적인 순간. 이제는 결정적인 순간이 와서 저희가 이걸 이제 공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첼리스트가 2023년 4월 4일 날 분당에서 한 지인에게 알고 지내던 한 언니에게 청담동 술자리 그날의 진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번 1번 오디오 들려주세요. 소리는 나가고 있습니다. 안 들리네요. 이걸로 들으셔야 돼요.
이래서 늦었다고 얘기를 했어. 동거를 했었거든. 아, 먼저 남자친구한테 지금 저기 저 동생 말고 근데 그거를 그 새끼가 얘기해서 누구한테 보수 말고 저쪽 좌파 애들한테 얘기를 그 좌파라는 거는 민주당? 민주당의 김의겸이라는 애가 한동훈 국감을 이제 법무부 장관 국감을 하잖아. 국가감사. 아, 근데 남자친구가 조성하겠다. 자, 이게 들으신 것처럼 방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첼리스트가 그 남자친구한테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진술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이 2023년 4월달에 경찰 수사도 다 끝났을 때고요. 이 얘기를 했던 사람은 그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굳이 첼리스트가 이분한테 거짓말을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것도 청담동 술자리가 시작된 시간을 12시간으로 8시로 바꿔가면서까지 거짓말을 할 이유가 하등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최소한 그 첼리스트의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진술을 근거로 해서 청담동 술자리는 전부 가짜 뉴스라고 낙인을 찍었던 정치권이나 아니면 한동훈 장관 스스로도 이제는 스스로 증거를 내놔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첼리스트 뒤에 숨어서 청담동 술자리는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첼리스트의 그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진술은 첼리스트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녹취가 공개되고 난 뒤에 보통 딴족 대망인 한동훈이 이게 만약에 전혀 터무니없는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자기가 반박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은 이 녹취가 공개가 된 이후 지금까지 한 10일 정도 지났는데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있고 대신 국힘당의 그 법률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주의 의원이 공천을 한 3일 정도 앞두고 뭔가 한동훈 장관에게 한동훈 위원장에게 잘 보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총대를 메고 다시 뉴탐사가 재탕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재탕 흑색 선전을 하고 있다 이런 논평을 냅니다. 이 녹취는 종전에 있었던 녹취하고 완전히 다른 새로운 녹취거든요. 그런데 이걸 재탕이라고 공격을 하고 이걸 그대로 대부분의 언론들이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언론들을 상대로 저희가 다시 지금 이제 정정 보도를 이제 신청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재탕이라고 얘기한 거고 다시 한번 당신 들어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언론들 중에 몇몇은 이미 언론중재위에 가기도 전에 꼬리를 내리고 스스로 이거는 재탕이 아니다라고 하는 저희 뉴탐사의 입장을 이제 언론에 기사로 반영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이 뉴시스 기사인데요. 원래 당초 기사는 여당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재탕 해가지고 저 부분만 앞에 나갔어요. 제목이. 근데 우리가 언론중재위 신청을 하고 나니까 바로 뉴탐사의 입장들을 균형 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뉴탐사 윤한 목격 새 노치 재탕이 아니라 그리고 기사에라고 얘기한다면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기존 경찰 수사 결과를 뒤집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바뀌고 있어요. 언론의 흐름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치권 특히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 윤석열 정권과 뭐 맞서 싸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민주당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던 이 청담동 술자리를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가 나오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모처럼으로도 소나무당에서 제가 이 청담동 술자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너무 감사한데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로 낙인 찍었던 첼리스트의 진술은 이제 완전히 번복됐습니다. 더 이상 한동훈은 첼리스트 뒤에 숨어서 첼리스트의 진술 뒤에 숨어가지고 청담동 술자리는 가짜다 이런 얘기 앞으로 못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럼 청담동 술자리가 여전히 가짜뉴스라고 지금 낙인 찍는 또 마지막 지금 하나의 카드는 경찰의 송치 결정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4일 이 사건 최초 보도하고 난 뒤에 딱 1년이 되는 날 김우겸 의원을 포함해서 그 당시 보도했던 기자들을 전부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으로 송치를 합니다. 한동훈은 지금 10억 원 손배소 과정에서 저희들을 공격하는 그리고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강력한 카드로 경찰의 송치 결정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경찰의 송치 결정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사실인지 경찰이 송치결정서에 인용하고 있는 전제 사실 자체가 완벽하게 유령 인물을 동원시켜서 그날의 알리바이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저희
유효탐사 취재진들이 또다시 밝혀냈습니다. 이게 경찰의 송치 결정서입니다.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보냈던 송치 결정서인데요. 이 송치 결정서 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세창이라고 첼리스트하고 같이 있던 이세창. 이 첼리스트 이세창이 윤석열 한동훈하고 술자리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하고 술을 먹었던 걸로 경찰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세창하고 윤석열 한동훈 대신에 첼리스트 이세창과 함께 술을 먹었다는 사람들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정땡승, 이땡건, 채땡성 이렇게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정땡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종승 사업가입니다. 정철승이 아닙니다. 정철승이 아닙니다. 정종승이라고 사업가고 윤석열이 중동으로 순방 갈 때마다 순방 기업인으로 함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총대를 메고 저는 이 알리바이를 조작해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이분은 자기는 일관되게 이세창, 한동훈하고 술을 먹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옆에 있는 이땡군은 누구냐면은 이성권이라고. 이 사람은 그 당협위원장입니다. 국힘의 당협위원장을 했었던 사람이고 이세창하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채땡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법조인 대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채로 시작해가지고 성으로 끝나는 이름을 가진 변호사는 저분이 유일합니다. 한 분이 특정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두 사람을 직접 저희 뉴탐사 취재진들이 다 찾아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성권 씨, 내가 같이 술을 먹었다라고 하는 보도를 본 적은 있는데 사실 나는 그날 술자리 가지 않았다. 나는 그날 경남 쪽에 내 고향에 휴가 중이었고 한 달 정도 휴가를 중이었고 이세창을 알지만은 청담동에서 이세창과 술을 먹은 적이 없다라고 확인을 해줬고 그 뒤에 있는 이 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자기도 이세창을 알기는 하지만 술을 먹은 적이 없다. 그리고 이분은 하나 더 나아가서 이세창이 아무래도 내 이름을 판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전제 사실 다 무너진 겁니다. 윤석열 한동훈 대신에 술을 먹었다라고 얘기했었던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나는 그들하고 술을 먹은 적이 없었다. 그 중에 한 명은 이세창이 내 이름을 판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경찰의 송치 결정서의 전제 사실은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청담동 술자리는 가짜 뉴스다. 윤석열 한동훈은 그날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이성권 그다음에 최 변호사 이 두 사람이 저희 취재진에게 그날 청담동 술자리에 자신은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녹취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번부터 들어보죠. 2번 이성권 당협위원장. 소리.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네. 그 저기 의원님 예. 우리 저 이세창 총재님 아시죠? 예, 좀 알고는 있습니다. 예. 아니 이제 그 지난번에 그 지금 논란을 빚었던 그 청담동의 그 술자리. 제가 얘기를 들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때 그날 이제 그러니까 같이 저기 이세창 총재랑 같이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그 7월 그 19일 날 네. 그 이제 한동훈하고 이제 그 뭐 윤석열 가로줄 대통령이 제가 까야 뭐 얘기를 들었어요. 하시고 그 자리는 안 가로줄 갔지만 까야 알고 그 있습니다. 멘트 또 그 자리는 안 하시고 갔지만 멘트 이세창 총재는 이제 우리 이 위원장님 포함해서 한 4명이서 네. 같이서 이제 청담동에 다른 그뭐 티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술자리를 했다고. 그때는 자, 제가 아닙니다. 네? 그때는 그 장소 뭐 말씀하셨던 내용은 네, 저도 뭐 나중에 얘기를 보도를 통해서 네, 들었습니다만은 네. 저는 그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현장에 예,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예. 첼리스트랑 같이 뭐 첼로 반주에 예, 같이 노래 아닙니다. 부르고 그런 현장에는 없으셨군요. 네. 그럼 경찰이 뭐 따로 저기 뭐 연락해서 조사하고 뭐 그러진 않았나요? 예. 아니 근데 다 알려지기로는 우리 위원님께서 아닙니다. 그 윤상현 그 저기 뭐야 그 변호사 하고 예. 그다음에 어느 변호사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느 변호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윤상현 그 의원 그 총선 공작 사건 그 무죄를 이제 받아냈던 그 변호사분하고 제가 윤상현 의원은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어허. 그런 내용은 저 선생님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7월 19일 날 그 문제가 됐던 그날 그
한 20분 정도 통화를 했거든요. 더 긴 통화 내용이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확인 취재를 합니다. 한 번도 간 적이 없다고 하고요. 경찰에서 불러서 조사받은 적도 없다고 합니다. 경찰은 저 중요한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저 사람들을 그날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 그냥 단정을 짓고 수사 결론을 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봤던 또 한 명의 그 등장인물 최 변호사가 있었죠. 이 최 변호사를 이세창과 첼리스트 뭐 이쪽 아까 정종승 사업가 정종승 씨는 윤상현 의원이 이제 무죄 판결을 받는데 이제 큰 역할을 했었던 변호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도 이제 유명한 이제 그 박근혜 탄핵 사건 당시에 그 박근혜 대리인이기도 했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우리가 이제 권지현 기자, 교탐사의 권지현 기자가 찾아가서 장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 질문을 한번 싹 던져봅니다. 청담동 술자리에 계셨는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시 한번 네, 3번 무축하를 풀어주세요. 제가 한 1년 전쯤에 이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직 후로 전 대표한테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뭐 연락 주세요. 얼마나 제가 가고 싶어요. 누군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문을 하면 어떻게 해야지 너무 궁금해서 내가 찍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그 청담동 술자리 알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건 아닌데 누가 뭐 무슨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세상 거북이 그냥 예전한 거 아니시고요. 원래 아는 사이세요? 예전에 그거 아니겠어요? 그건 아는데 그냥 적당히 그걸 들어내다가 이거 너무 억울하시겠다. 왜 전혀 아니신 것 같아서. 그거는 뭐였어요? 그냥 건강하고 그냥 생각 네, 뭐 아주 짧긴 하지만은 명확하게 최 변호사가 얘기를 하죠. 이세창이 이제 자기 인물 갖고 갔다, 자기를 간 적이 없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한동훈이 청담동 술자리를 가짜 뉴스로 그 만들기 위해서 그 매달렸었던 두 개의 카드가 지금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첼리스트는 진술을 번복했고요. 한동훈 윤석열을 대신해서 그날의 알바이를 대신해줬었던 사람들도 유령 인물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는 한동훈이든 윤석열이든 스스로 자신이 7월 19일 날 어디에 있었는지 알리바이를 제시하지 않으면은 거꾸로 저희가 아니고 윤석열과 한동훈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국회를 능욕하고 국민들을 속인 겁니다. 엄청난 범죄가 됩니다. 더군다나 한동훈은 국회에서 그런 거짓 발언을 했고 본인 스스로도 직을 걸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 책임을 지실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 2차 재판이 있었고요. 2차 재판이 열리기 전에 저희는 한동훈에게 스스로 그런 그날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그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었고, 그걸 이제 그 한동훈이 이제 그 요구를 이제 순순히 스스로 알리바이를 이제 제시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고 하니 기다리다가 결국 우리가 법무부에다가 사실 조회를 요청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날 2차 재판이 끝나고 난 뒤에 보도인데, 그날 한동훈 이 10억 손배소 2차 기일 날 많은 기자들이 왔었는데 어디도 보도가 단 데가 없더라고요. 딱 지금 보시는 요 팩트 TV만 이제 보도를 났는데, 그날 아마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와서 그 와장창 한동훈 대리인이 가짜 뉴스의 대명사인 그 뉴탐사 기자들을 와장창 혼내주는 걸 기대하고 왔었다가 거꾸로 한동훈이 와장창 깨지는 걸 보고 놀라서, 근데 차마 그걸 기사로 쓸 수는 없었고, 다만 더 팩트 기자만이 그날 있었던 얘기를 이렇게 우리 쪽에서는 한동훈 귀가 시간을 밝혀야 된다라고 했고, 한동훈 대리인 쪽에서는 술자리 허위 이미 입증됐다.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뭐 거의 일방적으로 모든 언론들이 뭐 청담동 술자리 2차 재판에서 뭐 한동훈 장관이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는 뭐 허위 사실한테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융단 폭격을 퍼붓을 텐데 조용합니다. 대부분 언론들. 대부분 언론들도 이제 이 여파가 본인들에게도 다가오는 걸 알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는 수사관이고 공세로 전환할 수 있는데 여전히 민주당 조국 혁신당은 청담동 술자리는 언급도 안 합니다. 이체 양명주라고 얘기할 때 제가 여기에 청자를 끼워서 이체 양명청주로 좀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희가 법무부에 한동훈의 그날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뭐 차량 운행 일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제출해 달라고 사실조회 요청을 했는데 우리 여기 옆에 계신 우리 총태순 변호사님 저희 대리인이거든요. 그래서 법무부에 사실조회를 요청을 했는데 법무부가 그날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는 제출 안 했어요. 외려 재판이 끝나고 난 이틀 뒤에 뒤늦게 사실조회 회신을 보내왔는데 사실조회 회신 결과가 저희로서는 예상했던 바로 한동훈이 아무런 이제 이 청담동 술자리 관련해서는 가진 미천이 없다라고 한 걸 이제 거의 바닥을 드러내. 사실상 한동훈 이제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 장사는 파산 선고를 맞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확인시켜주는 법무부 사실조회 회신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법무부에서 보낸 사실조회서 회신인데요. 여기 내용이 잘 안 보실 텐데 저희들이 했던 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동훈 법무장관이 2022년 7월 19일서부터 20일 새벽 사이에 공용 차량을 이용했다면 그 공용 차량의 차량 번호 및 이용 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차량 번호는 얘기를 해요. 공개를 했어. 차종도 공개했고 중요한 건 이용 시간에 대해서는 정무직 전용 차량은 운행 일지를 미작성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차량 운행 일지가 작성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운전기사의 이름과 그러면 운전기사가 그 당시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았는지 그 지급 내역을 공개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운전사 이름까지는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운전사가 그날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았는지는 개인 정보에서 뭐라고 얘기했으나요? 초과 근무 정보는 개인 정보로서 정보 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제출이 불가하다. 공무원의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내역이 개인 정보라고. 결과적으로 법무부가 한동훈이 7월 19일 날 청담동 술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우리는 자료가 없다라고 하는 걸 솔직히 시인한 걸로 봅니다. 그런데 왜 이 내용 없는 사실조에서 회신을 재판이 끝난 이틀 후에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만약에 그 재판이 2차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런 사실조에서 회신이 왔다면은 재판은 더 이상 끌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결심을 했을 거예요. 바로 결심을. 그렇죠? 우리는 이 사실조에서 회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가 법무부에서 오는 사실조에서 회신 결과를 보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하고 난 뒤에 양 당사자가 서로 각자의 주장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한번 따져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인데 이 사실조에서 회신 결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날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동훈 장관의 대리인이 그 법정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7월 19일 날 우리 한동훈 장관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이번 사건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결국 한동훈 장관, 법무부 양쪽 다 그날 7월 19일 날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한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첼리스트의 진술을 뒤집는 새로운 녹취가 나왔고 경찰이 저희를 허위사실이라는 명예훼손으로 송치한 송치 결정서에 전제 사실은 전부 다 유령 인물을 동원한 가짜 알리바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밝혀냈습니다. 이거는 결국 윤석열, 한동훈이 그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서 한동훈은 국회에서 위증을 했고 그리고 결국 수사지휘권들을 동원해가지고 경찰 이 수사 결과도 다 조작해낸 매우 중대한 저는 이건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무엇보다도 윤석열의 재직 중 일어난 범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윤석열 한동훈뿐만 아니고 윤석열 탄핵 사유다. 그리고 한동훈은 자기 스스로 이게 사실 아닌 거로 드러나게 되면 자기 말이 사실인 거는 직을 걸겠다고 했어요. 지금 당장 비대위원장 사퇴하고 한동훈은 본인 스스로 자기 말에 책임질 차원에서 이제는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아라.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제 청담동 술자리 브리핑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 강 기자님 수고하셨고요. 네. 그 제가 뭐 짧게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바로 지금 저 설명하셨던 한동훈 장관이 1년 전에 강진구 기자, 김의겸 의원 등을 상대로 해가지고 제기한 10억짜리 손해배상 소송, 그 소송에서 강진구 기자 소송 대리를 제가 맡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덕펌이 맡고 있는데 그 주인은 법무법인 덕펌은 유탐사의 그 자문법범이에요. 그래서 이 청담동 술자리 보도가 처음에 나갔을 때 그때 뭐 이제 이 보도와 관련된 법률적인 검토나 이제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해드렸지만 그 내용이 사실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긴가민가했습니다. 뭐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결국은 뭐 사실이 아니라면 의혹의 당사자들이 해명할 거라고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국정감사장에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 김의겸 의원한테 했었던 그런 오버스러운 행동, 그런 언동을 보고 저거 좀 수상하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저는 지금은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지난 1년 동안 그 한동훈 장관이 제기한 10억 민사소송에서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그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자기의 알리바이, 그러니까 현장 부재 증명만 하면은 그것은 아주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민사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시간에 어디서 뭐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정보, 자료를 증거로 1년이 넘도록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그 결정 뭐 이런 거하고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된 뭐 조선일보 기사라든가 이런 마치 자기의 일인데 이 남의 일, 남의 사건에 대한 증거 자료를 내는 듯이 그런 증거만 잔뜩 낸 것을 보고 제가 소송대리 변호사로서 이거 한동훈 장관은 그것을 입증할 수가 없구나. 다만 저런 여론몰이를 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그 4월 13일 날에 그 가장 마지막 최근 변론길이 있었는데 그 아까 전에 강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법무부에서 회신이 늦게 오고 한 게 만약에 4월 13일 날 재판이 끝나버리면 총선 전에 잘못하면 판결이 선고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것은 진짜 뭐 아주 재앙 같은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재판을 혹시 끈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사실 저는 왜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뭐 10억이나 되는 그런 블러핑을 했을까? 그게 점점 이 소송을 하면서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거 대단히 어리석은 일을 한 것 같거든요. 이게 그 자기가 넘어간다는 어떤 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그 변희재 대표님이 또 아주 흥미로운 발표를 해주셔야죠. 자, 저는 이거 흔히 말하는 태블릿 PC 사건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은 JTBC가 보도했던 그건 제1 태블릿 PC고요. 이건 이제 검찰이 조작한 걸로 지금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 제1 태블릿 PC가 자꾸 조작 혐의에 걸리니까 그 다음에 특검이 구성되고 특검제 4팀인 그게 윤석열과 한동훈이 있던 팀인데 그 팀에서 또 한 번 조작을 했던 제2 태블릿 PC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장시호가 갑자기 최순실 PC를 내가 갖고 있었지 떠올라서 특검팀에 제출했다는 그 태블릿인데 이것도 깔끔하게 조작한 걸 제가 밝혀놨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2년 12월에 저하고 그 안진걸 최대 등등이 공수처에 공개 고발 기자회견을 했는데 청담동 같은 경우는 어쨌든 블러핑이든 뭐든 말은 나왔는데요. 지금 이 사건 내에서는 뭐 2년 동안 한동훈은 입을 연 적이 딱 한 번. 소영재 대표가 질렀을 때, 소영재 대표가 태블릿 얘기했을 때 아무도 안 다루지 않냐. 이 태블릿 대에서 언론도 야당도 안 다루지 않냐. 그 한마디 한 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대신에 이 한동훈한테 공문을 5번을 쐈고요. 법무장관실로. 자백 하나. 많이 보면 돼요. 그리고 제가 한동훈 집 앞에서 집회를 제 개인적으로 3번. 촛불특위 연합 집회로 3번. 다 자백하는 집회예요. 의문 제기하는 집회가 아니라 범죄를 자백하라. 저는 심지어 현수막에다가 한동훈 가족들은 한동훈을 즉각 자수시켜서 경찰 데려가라. 이런 걸 한동훈 집 앞에 같이 가라는데도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 그렇게 나불대고 고소고발 좋아하는 사람이
한마디로 하면 저한테는 아직 고소고발도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복잡하지가 않은 사건인데 PPT를 너무 상세히 만들어가지고 3장이면 되는데 60페이지 만들어서 팍팍 넘길게요. 예.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고 제가 필요한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특검 발표. 그러니까 이 JTBC는 2016년 10월 24일 날 그 태블릿 보도했는데 이게 자꾸 조작심이 걸리니까 1월 10일 날이 박영수 특검의 이 이규철 대변인이 제2 최순실 태블릿 PC를 확보했다. 이게 윤석열과 한동훈이 조작한 그 PC입니다. 자, 순서로 확인됐다. 이렇게 발표하죠. 장시호가 이모가 짐을 좀 옮겨달라는 부탁받고 집에 갔던 거 가지고 나온 집에는 화장품과 최 씨의 태블릿 PC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검찰에서 특검에 들어가서. 그러면서 이 태블릿 PC의 작동 패턴은 L자다. 그리고 검찰이 압수한 최순실 휴대전화와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도 모두 작동 패턴이 L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최소한 거다. 이렇게 지금 특검을 발표했습니다. 자, 누가 접했냐? 특검제 4팀입니다. 이게 팀장 윤석열이고 한동훈이 사실상 마이스였고요. 김영철 이게 누구냐? 이게 이 김영철이 송영길 대표를 탈탈 털다가 지금은 대검찰로 좀 도망가 있는 그 친구고요. 그 박주성이고 이 정윤영 이 친구 굉장히 신기한데 이 친구는 민변과 참여연대에 있다가 파견 나갔다가 지금 덕수에 있는데 한글 신기가. 예, 한글 현실 쓰고 지금 아주 애매한 태도를 좀 보이고 있어요. 이 친구가. 너무 상상이 걸려서 다만 이제 이 특검의 조작을 하려면은 장시호와 말을 맞춰야 되는데 과연 장시호와 말을 맞추고 장시호에게 위증을 교사한 인간이 누굴까 봤을 때는 한동훈과 장시호가 가장 친했다. 그 당시에 한동훈이 현대고등학교 8년 선배여서 장시호가 오빠라고 부르고 이 장시호는 한동훈한테 가서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하면 한동훈 아이스크림 사주고 뭐 이런 정도의 이 검찰과 이 범죄자 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장시호에게 위증을 교사했으면 이거는 한동훈이 분명하다. 이것도 제가 공문을 써서 한동훈한테 보냈습니다. 당신 장시호한테 시키지 않았냐? 보냈는데 답변이 없어요. 장시호는 그 당시 알겠지만 특검의 복덩이로 불린다. 자, 이게 이제 이른바 JTBC 반환 소송을 해가지고 최성원이 재판 끝났으니까 나한테 돌려달라. 그래서 이게 민사소송 반환소송에서 재판부에서 제출한 요 태블릿 PC입니다. 바로 이 PC가. 요걸 받아가지고 전문기관에 맡겨서 저희가 포렌식 분석 작업을 한 거죠. 네.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협회 여기서 이 감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은 이 책에 쫙 나와 있어요. 나는 계획을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이 책에다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태블릿 조작에 대해서 고발했던 내용. 날짜가 아마 2022년 12월 7일 날 윤석열 한동훈을 같이 고발했습니다. 실제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열심히 수사하고 있어요. 추가로 이거는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추가 조작 증거를 발견해가지고 또 추가 고발을 했고요. 스픽스 끝판 토론에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고요. 저하고 같이 먹는 이건 뉴스탐사하고요. 이거 엘자 패턴에 설명한 겁니다. 자, 모든 게 이제 이 태블릿 PC 수사의 특징은 장시호의 진술을 의존했는데 장시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유일한 물증은 CCTV입니다. 장시호가 최순실의 집에서 태블릿을 들고 나오는 CCTV를 증거로 갖고 있다 검찰 얘기하는데 검찰은 지금 4년 동안 재판 과정에서 이걸 절대 안 내놓고 있어요. 이거는 법원이 제출하라 그래도 말을 안 듣고 CCTV 증거를 지금까지 절대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뭐 국가의 뭐 안위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제출 안 해주고 있습니다. 네, 민사고 형사도 아예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장시호가 10월 26일경 독일에 있는 최순실의 지시를 받고 최순실의 삼성 자택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아까 했던 드나드는 장면에 CCTV가 있다고 하는데 이걸 지금 제출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이거 중요해요. 자, 장시호는 최순실 집에서 태블릿 PC를 입수를 했는데 비밀 패턴을 몰라서 한 번도 태블릿을 열어보지 못하고 자기 아들 친구에게 주었다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이상한 거죠. 자기가 패턴을 몰라서 쓰지를 못했는데 아들 친구 적으면 아들 친구도 모를 거 아닙니까 패턴을. 그러니까 아들 친구도 못 쓸 텐데 이게 여기서 좀 꼬이기 시작해요 진술이. 그러다가 2017년 1월 5일 오전에 이지훈 변호사가 접견하면서 갑자기 태블릿 PC가 기억났다고 장시호와 이지훈 변호사는 1월 5일 오후 2시에 이 태블릿 PC를 특검에 제출합니다. 자, CCTV는 무조건 증명상 제출 거부. 절대 안 주고 있어요. 장시호의 거짓말. 자, 일단 태블릿 PC를 비밀 패턴을 몰라가지고 열어본 적이 없다 그러는데 포렌식 결과 계속 열어보고 계속 키고 그냥 계속 이 건드리는 흔적이 다 나왔습니다. 열어서 쓴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지훈 변호사하고 장시호하고 진술이 달라요. 장시호는 5일날 가져왔다 그러는데 이 변호사는 아니다 1월 4일 밤에 가져왔다. 변호사가 둘이 말이 다른 게 있습니다. 이 포렌식 기록인데 문제는 이건데 1월 5일 오후 2시에 특검에 제출해서 이것도 말이 이상해요. 그동안에 몰랐던 L자 비밀 패턴이 갑자기 문득 떠올라가지고 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열어서 켰으면 1월 5일 오후 2시부터 켜져 있어야 되는데 1월 4일부터 켜서 막 계속 누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날 밤부터 PC를 켜놓고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장시호 실수만 따지면 5일 2시 이후에 켜졌어야 되거든요. 1월 4일 저녁부터 다 켜져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거에서 우리가 재판 때 얘기하면요 검찰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우리 장소는 알겠지만요 이거 어떻게 하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검찰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이 장시호의 이 법정 증거는 재판에서 다 장시호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 판결이 법원에서 장시호 말은 너무 거짓말이 많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렸고 사실은 장시호의 증언에 다 기반했던 수사였기 때문에 장시호 말이 거짓말이라 그러면요 이 태블릿 이미 조작됐다는 게 입증이 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L자 패턴. L자 패턴장으로 아까부터 쫙 했다 그랬잖아요. 최순실의 휴대폰부터 JTBC 때부터 L자 패턴이라 그랬는데 실제로 L자 패턴 어떻게 된 거냐? 이 J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L자 패턴이 1월 5일 오후 2시 58분에 처음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시호가 제출한 그 시간대에 특검의 박주상 검사거든요. 둘이 쳐넣은 거예요, L자 패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그냥 기록이에요, 기록이 쳐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1월 5일 오후 2시 58분까지는 어떠한 아무도 한 번도 설정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아예 비밀 패턴이 없었는데 이날 쳐넣었다. 장시호하고 박주성이. 과학적 기록이라서 반론의 여지가 없는 거고요. 이거 다 포렌식에서 드러났습니다. 다 왔던 거죠. 최상훈은 최상훈이 맞느냐 그러면. 자, 1월 15일, 10월 12일 이때가 이 태블릿 PC를 처음 들고 개통했던 그날인데 호호정 네이버닷컴에 접속을 합니다. 태블릿 PC에서. 자, 그러면은 호호정 네이버닷컴에 누구 이메일이냐만 보면 치자마자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이 메일을 사용자가 태블릿 PC 사용자 아닙니까? 이거 뻔하잖아요. 이 메일은 누구 거냐? 최서원의 경리직원인 안모 비서의 개인 이메일입니다. 그럼 이것만 봐도 이 사람 거잖아요. 특검은 요거를 확인해 놓고 요거를 최서원이 사용한다고 거짓말로 발표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안모 비서한테 진술 받았는데 이거는 완벽하게 자기 이메일이지 최순실과 공유하지 않는다는 증언을 받았는데 특검은 요게 최순실 메일이라고 발표하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죠. 저도 반합장했습니다. 이렇게. 단 한 차례도 타인과 계정을 공유한 적이 없다. 안모 비서한테 우리가 받아낸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제일 자, 호호정 대해서 자, 이게 정민영 변호사가 쓴 수사 보고서인데 호호정은 안모의 것으로 기재를 한단 말이에요. 이 호호정 메일은 안모 비서의 것이라고 해놓고 결론은 최순실 것이다.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허위 작성이고요. 그리고 제일 쉬운 게 우리 독자들 볼 때는요.
이 태블릿 PC의 뒷 전화번호가 9233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9233을 누가 썼느냐? 안무비서가 9233을 쓰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번호 맞춘 거죠. 자기 태블릿과 자기 휴대폰을. 최순실은 딴 번호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했어요, 특검이. 그럼 9233 안무비서가 맞지 않습니까? 요거를 숨깁니다. 이 번호가 같다는 거를 발표할 때 숨겨버려요. 그럼 이 요거는 누가 냈냐? 안무비서의 개인 통장에서 요걸 냅니다. 자, 번호 똑같죠, 이메일 똑같죠, 요거는 안무비서, 이거 누가 봐도 안무비서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숨겨요, 특검은. 요거 다 조사해놓고서. 자, 자기는 요금 납부 안무비서. 참고로 다른 폰들은 다 최소한의 다른 이 비자금 통장에서 이 요금 납부하는데 요 태블릿만 안무비서의 자비로 요금 납부합니다. 차이거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지만 특검은 이거 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국민에게 숨긴 겁니다. 자, 대통령이 문제 제가 빼겠습니다. 이거 좀 다 복잡하 시키기 쉬운데 뭐 굳이 이런 문제까지 들어서서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한테는 뭐 쉽게 얘기하면요, 디지털 증거는 갖고 온 다음에 치면 안 돼요. 치면 안 돼. 근데 계속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면서 수십 번을 껐다 킵니다. 이 자체가 다 지금 불법이에요. 그리고 ADB 프로그램이라고요. 이거는 증거를 남기지 않고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쓰면 안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를 계속 돌렸습니다. 이걸 계속 돌렸기 때문에 우리가 못 찾아낸 조작을 충분히 많이 했을 거다. 아마 누구 건지 알 수 있는 통화 기록이나 뭐 카톡이나 사진을 이걸로 다 없앴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지문이 설정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잠금함을 아까 패턴이 아니라 지문을 설정했는데 이거 없애버렸습니다. 지문 설정. 탭을 압수하면요, 오랜 식으로 뽑은 다음에 바로 복원해야 되는데 한 달간 지금 밖에 내놓고 계속 껐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껐다 키다가 실수로 찍혔어요. 이 수사관이. 찍혔는데 이걸 지웠는데 우리가 복원한 겁니다. 이 친구가 누구냐고 제가 한동훈하고 뭐 다 보냈어요. 이성렬한테. 누군지 알 거 아니야. 특검 제사팀이 복원한 여기에 사진 찍힌 놈은 특검 제사팀의 정말 유력 수사관이나 검사인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재판에서도 이놈 누구냐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민영 변호사라고 지금 추론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이버 포렌식 전문가협회 무결성에서는 안 돼. 이건 증거물의 가치가 없어. 이거 갖고 재판을 하려면 안 되는데 여기서 추출된 문서 가지고 삼성과의 내부 사건에 다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이 변희재 대표님이 뭐 저렇게 막 자세히 그리고 뭐 포렌식 자료까지 이렇게 PPT 띄워가지고 설명을 하시니까 이게 뭐 대단히 뭐 복잡하고 기술적인 내용이 아닌가 좀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거 쉽게 얘기하면은 주순 IT 기기 그러니까 뭐 휴대폰이나 아니면은 이런 태블릿의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그건 너무나 쉽죠. 뭐 어디서 요 스마트폰 하나를 딱 주웠는데 요 안에 다 이제 뭐 그 들어가 있는 파일이 어떤 것인지 기술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통신사에 조회해가지고 뭐 누가 개설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라면 그 IT 기기 스마트폰이 누구 건지 그거 알아내는 거는 하나도 어려운 일 아니죠. 지금 그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요 변희재 대표가 지금 6년입니까? 7년입니까? 지금 제가 제실 수사한 지 8년이었죠. 8년 동안 계속 그 이른바 그 최순실 태블릿으로 알려져 있는 그것이 최순실 게 아니라 딴 사람 거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그 변희재 대표가 틀린 얘기를 하는 거면 그건 정말 빛의 속도로 그냥 바로 증명해가지고 허위사실 유포한 명예훼손으로 뭐 처벌을 한다든가 이렇게 그냥 끝내버렸겠죠. 논란을 이렇게 가라앉혀버렸을 수 있는데 지금 8년 동안 묵묵부답을 있는 겁니다. 대통령 윤석열과 법무부 장관 지금 그
뭐 무슨 위원장이죠? 한동훈 씨가 예, 이러한 그 사람들의 지금까지 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만 보더라도 이 변희재 대표의 주장이 상당히 좀 신빙성이 높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태블릿 PC는 이제 태블릿 PC 자체의 이제 조작도 문제지만은 그 조작된 그 태블릿 PC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사후에 또 은폐 공작이 또 다른 문제가 좀 되고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장시호가 그 누군가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검찰 때문에 내가 인생이 꼬였다라고 하는 취지의 그 발언을 하는 그 녹취가 지금 이제 이 정유라에서 사실은 좀 입수가 됐고 그 녹취의 일부분들을 또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녹취의 일부분은 이제 분명히 이제 장시호가 검찰을 원망을 하면서 이제 그 검찰 때문에 그 자기가 이 인생이 꼬이게 됐다라고 하는 취지의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결국은 정유라도 이제 그 녹취를 지금 공개하지는 않으면서 다만 이 태블릿 PC 자체가 조작이 됐고 근데 조작이 된 게 이제 윤석열 한동훈이 아니고 이제 아까 여기 보여준 거에는 그 김영철 검사가 이제 조작을 한 거다 말하자면 공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태블릿 PC가 본격적으로 진상 규명이 들어가게 되면 워낙 변희재 대표가 태블릿 PC 자체가 조작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많은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주워 담으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후에 지금까지도 계속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장시호를 체계적으로 입막음하고 관리하고 했었던 이 검찰의 또 다른 공작들을 우리가 좀 발견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윤석열이 특검 수사팀하고 중앙지검장 시절 때 범죄를 저질렀는데 조작 관련해서는 문제는 대통령 된 다음에 재판에 아까 말한 대로 너무나 상식적인 증거를 계속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요, 분명히 이거는 이제 위에서 이제 이제 직권남용으로 미국식으로 따지면 사법방해죠, 완전히 사법방해. 그래서 이것도 탄핵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 탄핵 절차는 우리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뭐 장관 이런 고위공무원들은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에서 탄핵 소추 발의를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그 여부를 판결을 내림으로써 탄핵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탄핵의 절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나 장관으로서의 직무 집행과 관련해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불법이 있으면 그것은 탄핵 사유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윤석열이를 왜 이렇게 빨리 끌어낼 자신 있느냐? 아니 국회에서 저는 이건 상임위가 아니라 본회의 때 윤석열이 대통령 나타날 때 뭐 그때 뭐 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걸 맞춰가지고 뭐 총리나 법무장관 불러가지고 제가 PT 쏴서 청담동 한번 쏴주고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그 법무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로 아마 전 국민 사람들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청담동 걸렸네, 태블릿 걸렸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절차만 남은 거지. 이번 선거 기간 중에도 아까 얘기했던 그 장시호 태블릿 PC를 이제 조작을 하는데 동원된 걸로 추정이 되는 그 수사관의 얼굴 사진, 그 수상한 얼굴 사진을 좀 공개 수배를 소나무당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방 잡힐 것 같은데요. 이건 이제 태블릿 PC 조작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검사, 뭐 이제 뭐 특검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뭐 윤석열, 한동훈, 뭐 아까 전에 김영철 이 사람들 다 특수부 검찰 출신들이죠. 그런데 바로 그 이제 그 특수부 검사들이 요즘 말하는 정치 검찰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뭐 우리 한국에서 가장 그 선망의 직업이기도 하고 뭐 그런 직업 중에 하나가 검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법시험 내지는 뭐 그런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뭐 해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라고 인정을 받고 그 검사까지 된 사람들이 설마 뭐 증거를 조작하고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을 막 허위로 조작하고 만들어내서 누군가를 억울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짓을 하겠느냐? 이것이 대다수 평범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당연히 검사들이 그런 짓을 할 거라고는 뭐 상상도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 검찰들이라고 비난받는 그 사람들은 사실 그런 행동을 했을 그 가능성, 의혹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겁니다. 이 사실은 이것은 자기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은 잘 몰라요. 그냥 뭐 정치 검찰의 무슨 기획 수사, 뭐 표적 관역 수사, 뭐 정치 검찰 해체하자, 뭐 이런 구호 같은 얘기를 뭐 귀에 딱지가 않이 생길 정도로 들어도 그 구호를 듣고 난 다음에는 마음 한켠에는 아이 설마 그 정도까지 하겠어? 그게 심지어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들도 그 우리나라 최고의 그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소나무당의 그 송영길 대표, 그 민주당 대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본인이 직접 이른바 그 돈봉투 의혹이라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 그거 이제 검찰 특수부 이른바 정치검찰, 그 윤석열 한동훈 그 사단이라고 하는 바로 그 검사들에 의해서 한번 이런 억울한 꼴을 당하고 심지어 구속영장 청구 당하고 그때 하필이면 운이 나쁘게 서울중앙지법 영장 담당 판사의 유창훈 부장판사가 그분이 바로 그 한동훈 경찰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강진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바로 그 사람이고 유창훈 부장판사. 그다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시킨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예. 우리 두 명을 영장을 기각을 시키는데 마일리지를 다 소진시켜버립니다. 마일리지를 소진시켜버리는 바람에 네. 송영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까지는 그건 이제 더 이상 본인이 기각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짐작하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가 직접 당하고 나니까 이 정치검찰 이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나쁜 놈들일 줄은 몰랐다 하면서 본인이 민주당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탈당은 한 대신 하지만 정당을 하나 만들었죠. 그게 지금 현재 소나무당인데 이 소나무당의 바로 직전 명칭은 정치검찰 해체단이었습니다. 해체당. 이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윤석열 한동훈의 이런 여러 그 불법 범죄 이 의혹이라고 하는 거 이거 결국은 윤석열 한동훈 그 사람들이 범죄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저 사람들이 윤석열 한동훈 씨가 검사로 근무할 때는 특수부 검사로 근무할 때는 아주 정의의 사자였고 법을 잘 준수하고 하다가 갑자기 대통령 되고 법무부 장관 되고 난 다음서부터 저렇게 불법행위 범죄 행위를 자행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최순실 특검서부터 그런 짓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의혹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그 손준성 검사의 고발 사주라고 하는 게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고발 사주 그러니까 그 사주가 그게 무슨 언론사 사주의 그 사주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 사주가 아니라 교사했다, 시켰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말이에요. 사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고발을 사주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검사들이. 그 사주한 주체로 인정이 돼가지고 지난 1월 말에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 지금 현재 대구 고검 차장검사 검사장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 고위 검사가 2020년 제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초에 그 당시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의 당시의 미래통합당 지금의 국민힘당 그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씨한테 이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잘 작성을 해갖고 보내줘요. 이렇게 해갖고 이것을 대검 공공범죄 수사부 그러니까 대검 공안부에다가 요 고발장을 우리한테 접수시키면 우리가 잘 수사를 하겠다. 이런 모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고발 사주 의혹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시기도 참 중요한데요. 이 대검 그때 이제 그 대검찰청의 수장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당시의 검찰총장, 대검찰청의 수장이었죠. 그리고 당시에 한동훈 씨 지금 국힘당의 무슨 위원 비대위원장이죠. 그 한동훈 위원장이 당시에 대검 말하자면 특수부장이었어요. 반부패 부장인가 명칭이 그런데 이 손준성 검사라는 사람은 당시에 어떤 직책을 맡고 있었냐면 수사정보 정책관이라는 이게 이제 옛날에는 범죄정보기획관이라는 범정이라고 불리는 아주 대검의 요직을 맡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내의 모든 검찰 정보가 그게 범죄 정보라고는 하지만은 그냥 국내 모든 아주 내밀한 정보들이 다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로 몰려들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이 범죄정보기획관 또는 수사정보정책관이라고 하는 이 검찰총장의 채측근을 통해 가지고 검찰총장이 보고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하던 일도 많고 그 다음에 굉장히 고위직 검사거든요. 그게 검사장급에 거의 준하는 그런 고위 검사예요. 부장 검사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그 고위 검사가 바쁜 사람이 고발장을 작성하고 있습니까? 고발장을. 네? 그 고발장의 내용은 뭐냐면 피해자로 적시된 사람이 3명이에요. 윤석열의 처 김건희 그리고 한동훈 이 3사람이 피해자로 적시되어 있고요. 고발 당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참 좋아하시죠? 최강욱 전 의원 당시에는 변호사였죠. 그 다음에 황희석 변호사, 유시민 씨, 그 다음에 진보 언론 매체 기자들 이런 사람들 11명이었습니다. 무려 11명.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죄를 지었다라고 고발장을 썼느냐?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 미래통합당 당시 그러니까 국힘당 후보들이 선거에 떨어지게 부정적인 여론을 일으켰다. 또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 사실을 언론 매체를 통해서 유포해가지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혐의로 고발장을 작성을 했는데 그 고발장을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검사가 작성한 문체고 검사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예를 들어서 제3자의 판결문이라든가 이런 거는 함부로 입수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증거로 이렇게 첨부가 돼가지고 손준성 검사로부터 김웅 그 국회의원 후보자 국힘당의 미래통합당의 그쪽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게 고발사주 사건의 그 전모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공수처에서 기소한 지 약 1년 8개월 만에 그러니까 20개월 만에 1심 판결이 지난 1월 말에 선고됐는데 그때 이제 그 피고인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만 그 사실이 다 인정이 된 거예요. 개인정보법 위반,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도 공직선거법은 아니었죠. 이런 몇 가지 부분적인 혐의만 인정돼 갖고 여하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는데 법정 구속은 안 됐습니다만. 근데 하지만 과연 손준성이 본인이 그냥 유일한 주범이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러죠. 아무리 무슨 손준성 그 검사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무슨 반부패 부장하고 친하고 최측근이라고 하더라도 그 현직 검사가 그런 식으로 외부인들한테 내가 고발장 써서 우리 대검으로 넘기면 우리가 너 제대로 해서 처벌해 줄게라는 이거 사실 구속될 수도 있는 중대범죄잖아요. 이거 국기문란이거든요.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이거
정상적으로 손준성 씨가 검사가 아니면 진짜 구속됐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범죄를 자기 혼자 생각으로 그렇게 저질렀을까요? 과연? 이거는 상식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네? 문제는 이게 도대체 어느 선까지 위로 올라가느냐죠. 이게 한동훈서부터 했느냐 아니면 윤석열까지 올라가서 지시가 내려왔느냐. 결국 이걸 밝혀내는 것이 이 손준성 고발사주 사건 그 수사에 있어서의 그 알파이고 오메가일 건데 이게 참 그 수사가 뒤죽박죽이 된 게 손준성은 검사였기 때문에 공수처가 그 사건을 수사를 했는데 그 고발 사주 사건의 양 당사자가 둘이었지 않습니까? 손준성과 김웅과. 근데 김웅은 그때 이제 검사를 그만두고 국회의원 그 후보로 나섰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검찰이 수사를 맡아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김웅은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무혐의를 받았고요. 그리고 손준성 검사도 또 대검에서 자체적으로 감찰 조사를 했어요. 어떤 비위행위가 있는지 하고. 감찰 결과도 무혐의였어요. 아무 비위가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공수처는 혐의 사실 인정된다고 손준성 검사를 법원에다가 기소를 해버렸는데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라고 해갖고 징역 1년에 실형까지 때려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대검찰청이라고 하는 데는 도대체 뭐냐 거기가. 지금 그 대검을 전혀 믿을 수 없다라는 게 백일화에 확인이 돼버렸죠. 네, 대검찰청. 대검찰청이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하고 거의 위상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양대 가장 중요한 국가기관이라고 믿고 있는 데인데 거기가 당시의 검찰총장인 윤석열과 그 수하들의 국기문란에 해당되는 중대 범죄를 그것을 이렇게 은폐하고 하기 위해서 금방 공수처에 의해서 기소됐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그거 지켜보면은 다 그냥 발각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무혐의 처분 내려버리고 뭐 비위도 없다라고 해버리고 하는 그런 짓을 해버린 겁니다. 이것은 대검찰청을 그냥 폐지시켜버려야 되는 그러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일이 행해진 것도 당시 검찰총장 그리고 현재는 그 대통령이 된 윤석열 씨가 자신의 그런 중대한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지극히 높죠.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수사, 그 진상 파악을 해서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저는 진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나라가 그런 무도한 정도의 그런 범죄자가 그런 양심도 없고 그 법에 대한 그 어떤 존중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자를 우리 국민이 검찰총장과 대통령으로 뽑았다라는 이런 치욕스러운 일이 진짜 없었으면 좋겠는데 만에 하나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당장 그 자는 내쫓고 그 다음에 정말 무겁게 처벌해서 후세에 이런 자들이 다시는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준엄한 선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너무 늦었죠. 네. 너무 늦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채 양명주에 추가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아까 제가 이채 양명 청주 이렇게 얘기했는데 청주까지는 그건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그 내기가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그죠. 네. 라인 살리고 저는 이게 꼬여버린 게 윤석열 한동훈이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권력을 휘두르다가 보수로 넘어와서 꼬여버린 건데 만약에 안 넘어왔으면요 태블릿 같은 경우는 보수가 잡아놨을 텐데 이리로 넘어가니까 저랑같이 태블릿 조작을 파헤쳤던 보수들이 딱 은폐시켜 놔버렸고요. 청담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 드러난 범죄들은 진영론에 딱 갇혀가지고 이거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거 푸는 빠른 길은 보수가 제정신 차리는 건데
요즘에 저 여권발 권력 추쟁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삼분법이 돼버렸어요. 대통령실하고 한동훈하고 그 이른바 운동권 변절자들이세요. 당권파하고 이제 총선 도전자고 전광훈으로 상징되는 그 자유통일당 도태우 등등 태극기 세력의 삼분법에 대해서 현재는 이 태극기 세력이 한동훈을 죽이려고 막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 알아. 도태우 씨가 제 변호사예요. 태블릿 씨. 다 알아. 그래서 이제 와서 이 태극기 세력이 다시 태블릿을 들고 아마 한동훈을 이제 공격을 시작할 겁니다. 빠른 내일부터. 이제 좀 정상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이 윤석열 한동훈이가 진영을 타넘어가서 이 진영의 벽으로 이 자기들의 범죄를 막았는데 요 진영이 무너지면요 정말 순식간에 정말 빠르면 한 달 안에도 이것들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제부터 제가 또 보수하고 소통을 시작했는데 하겠더만 그래서 지금 소나무당 지금 비례 순번이 나왔어요. 나와서 노영희 씨가 1번이고 제가 2번 됐는데 제가 2번 된 건 딴 게 아니에요. 내가 1년 안에 끌어내겠다는 공약을 해서 그러는데 한 달이면 될 것 같아요. 1년이 아니라 한 달 안에 끌어내려도 늦은 겁니다. 내가 무슨 전력을 날려서 끌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이제 그 내걸고 있는 그 핵심 그 캐치프레이즈가 윤석열 정부를 조기 종식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은 조기 종식하고 얘기하고 왔다는데 조국 혁신당에서 뭘 가지고 조기 종식을 시켜야 되는지 그 하우가 없어요. 하우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제 이미 우리가 청담동 술자리든 태블릿 PC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입장 표명이라도 좀 해주고 같이 이제 이걸 이슈 메이킹을 좀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보니까 뭔가 태블릿 PC는 이 태블릿 PC 조작을 인정하게 되면 촛불 혁명을 퇴색시킨다고 그러고 뭔가 이 청담동 술자리 여전히 건드렸다가 자기네들도 가짜 뉴스 있고 하는 프레임에 갇힐까봐 또 두려워서 전전되고 그런 그 소심하고 나약한 스탠스를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가 또 당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얼마 전에 그 민주당 당원분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민주당에서 이제 태블릿 PC 조작 의혹 얘기만 나오면 거기서 그냥 못 들은 척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그러냐? 이거 굉장히 확실한 공격 포인트인데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블릿 PC를 건드리면 민주당 금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건드리는 것이 민주당 금기랍니다. 그건 일종의 성역 같은 거이기 때문에 태블릿 PC는 민주당 당원들은 그것은 그냥 듣고도 모른 척하는 것이 이게 그냥 상식이다라고 얘기해요. 또 이제 더 탐사 이제 지금 이제 뉴탐사가 계속 파헤치고 있습니다만 장진우 기자가 이제 1년이 넘도록 그렇게 지금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파헤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원래는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랑 같이 했었는데 그 김의겸 의원님이 너무 좀 실망스럽게도 그 한동훈이의 그 블러핑이라고 하죠. 그거 그냥 괜히 큰 소리 치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거에 그냥 움츠려 들어버리는 바람에 마치 가짜 뉴스 듣고 굉장히 경솔하게 그렇게 행동한 사람처럼 되고 그때 국민들한테 이 청담동 술자리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가 생겨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던 손준성 검사의 그 고발 사주 그게 일어난 시기가 바로 지난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초였다라는 바로 그 사실. 이거 명심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그리고 그 정치 검찰이 국회의원 선거의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에 굉장히 예민하게 주목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거 결과가 만약에 안 좋게 되면 자기네들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 하지 하다가 진짜 이거는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검사들이 이런 고발 사주 이런 짓까지 벌였던 것이거든요. 이제 오늘 이제 세 건의 얘기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뉴탐사는 이제 새로운 탄핵 사유를 계속 끊임없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미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그 유영아가 결국은 대통령 실하고 거래를 했죠. 예, 박근혜가 이제 선거운동 이제 지원해주는 대가로 이제 본인표로 1+1이라고 얘기했죠. 지역구 하나, 비례대표 하나를 요구하는 그런 공천 뒷거래 행동을 이제 보도를 했고 분명히 제가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다. 그제 월요일 날 대구에 내려가서 이제 유영아가 그런 증거가 있으면 가져오세요라고 해서 가지고 갔거든. 그랬더니 도망 다니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정도의 문제 제기를 하면은 사실은 뭐 민주당 중앙당이 부담스러우면 대구시당이라도 유영아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공천 뒷거래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으니 의혹 해명하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는 유영아가 그 부분들을 쉽게 거짓말을 못할 거예요. 거짓말하는 순간에 이제 허위사실 공표로 의원직을 다시 이제 뭐 당선이 돼도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효한 공격 타가 할 수 있는 카드들이 고초에 있는데도 계속 입으로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겠습니다라는 얘기만 반복해서 얘기를 하지 유효하게 지금 실질적으로 싸울 수 있는 카드들이 있는데 그런 카드들은 위험하다고 지금 안 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에 손을 안 대면서 자기는 윤석열 정권을 뭐 대신 누군가 끌어내려주길 바라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소나무 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오늘 같은 이런 자리들이 더 많이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참 신기한 게요. 김의겸 의원이 실수한 건 맞는데 제가 지금 오늘 청담동을 제가 워치를 못해서 오늘 처음 다시 봤는데 5분이면 파악되잖아요. 그게 금방 파악돼요. 성노술자리 같은 학교. 아니 김의겸이 실수했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180명 의원 중에서 한 명만 5분만 시간 투자하면은 더 크로스체크 할 것도 없잖아요. 그걸 안 하고 있다는 얘기. 그 변희재 대표님 같이 스마트한 사람들이나 5분 안에 파악되지 그런 건 쉽지 않고요. 지금 이제 뭐 저희가 좀 기성 우리 진보 민주 진영 정당들의 좀 이 전투력 문제와 그 다음에 약간 좀 납득하기 어려운 어정쩡한 태도의 문제를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22대 총선은 당연히 이번에도 이 윤석열 정권을 조기 퇴진시키기 위해서라도 압도적으로 범민주 진영이 승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압도적인 승리를 하더라도 아무리 의석을 많이 확보를 하더라도 지난 21대 같이 180석이 넘는 그런 의석을 국민들이 만들어 주셨음에도 질질질질 소수의 한 줌밖에 안 되는 정치 검찰들한테 끌려다니다가 지리멸렬 해버리는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소나무당의 이 비례 2번 이 변희재 대표 같은 이런 아주 맹장도 지금 뭐 범민주진영과 손을 잡고 여기 합세를 했는데요. 변희재 대표님 뭐 1년 만에 만약에 윤석열을 몰아내지 못하면은 뭐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그냥 국회의원직을 내놓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안에 끌어내려도 저는 제 본직으로 복귀를 할 거고 못 끌어내려면 이제 그에 대한 책임지고 복귀할 거기 때문에 저는 임기를 1년으로 제한했는데 이게 지금 다 박제가 됐습니다. 네, 근데 1년이 안 걸릴 것 같아서요. 점점 더 좀 빨라지고 있어요. 일단 뭐 이제 임기가 6월에 시작되잖아요. 6, 7, 8, 9 뭐 국정감사 전에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진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1년 10개월이요. 이 윤석열 취임에 이미 끌어낼 수 있었어요. 안 한 겁니다. 안 한 거. 아니면 운영해서 못 한 거지. 충분히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범죄행위 지금 태블릿하고 청남도 2개만 해도 아니 이해가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본회의에 들어가서 PT 써버리면 그거 뭐 어쩔 겁니까? 그거 막을 겁니까? 그래서 제가 방식은요. 요 PT 받아가지고 청담동 PT랑 제 PT랑 가지고 법사에 들어갈 거거든요. 법사에서 한번 쏘고 본에서 한번 쏘고 그럼 국민들이 뭐 몇백만 명 알 거예요. 그럼 그 몇백만 모아서 용산 포위해가지고 집에 보낼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 같은 전투력으로 민주당의 쇄신선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 소나무당이 진정한 이 민주 진보 진영의 맨 선두에 서서 윤석열 검찰 비정권 그런
전사와 같은 정당들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호남무당에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전에 뭐 1년 안에 나는 그만둔다. 윤석열이를 몰아내거나 아니면은 내가 실패하거나 그런데 그 전에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참 용맹스럽지 않습니까? 믿음직스럽고 이제까지는 아마 이런 그 기계를 보여준 정치인이 있었나 싶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뭐 실시간 채팅에도 뭐 네. 소나무당 특수부대 뭐 이렇게 그 특수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그 차라리 외인 구단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던지. 아니 그 조국 교수는 자기가 당의 오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당의 오너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외부 참여자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의 범민주 진영과 민주당에 뿌려다닌다고 저는 아직도 보수란 말이에요. 근데도 저한테 남자 입원했다는 얘기는요. 우리 당원들 자체가 완전히 윤석열 끌어내는 게 제 1순위 미션이라고 합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소나무당의 지금 저 하나가 아니라 당력 전체가 그쪽에 모아간다는 거죠. 뭐 참고로 이 소나무당의 비례 4번은 저입니다. 네. 뭐 우리가 짜고 치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이제 저 역시도 뭐 현직 활동을 하고 있는 법조인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해서 뭐 이런 비탄 없이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이런 모습을 많은 분들이 믿음직스럽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4번까지 당선되려면 몇 %거든요? 한 6, 7%? 60%. 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예제 대표까지 당선시키려면 3%? 3%? 이는 3으로 알고 있어요. 3으로. 네. 3으로 끊으면 안 되시고 아니, 3으로 끊으시려고 했는데 한 4, 5, 6%에 가면은 예를 들면 정 변호사가 들어오면 더 빨리 끊어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연 변희재 대표까지는 국회로 보내야죠. 보내야죠. 네. 저 그러면 우리 강진구 기자님 한번 끝으로 마무리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뭐 특별히 이제 마무리 얘기보다도 그 같은 얘기인데요. 어쨌든 그 이번 총선의 최대 과제는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는 단단한 민주 진영의 블록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대로 간다면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을 합친 의석이 최소한 뭐 180석 이상의 압승이 예상이 되는데 중요한 건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그렇게 무른 정당, 무른 블록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민주진보 진영들을 전부 다 단단한 그리고 상당히 그 전투력이 있는 무서운 블록으로 만드는 데는 저는 또 다른 이 소나무당 같은 이런 정말 행동하는 또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당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시점에서 민주진보 진영은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 더 많은 의석들을 어떻게 가져다 줄 것이냐 아니면 뭐 민주당에 더 줘야 되냐 조국혁신당에 더 줘야 되냐 이 몰빵론 그다음에 뭐라 그러죠 지민리조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지금 그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더욱더 강하게 단단하게 해서 확실하게 윤석열 정부를 조기 중시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소나무당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나무당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국회 원내 지출에 필요한 의석 중에 3%지 않습니까? 일단 그 3%부터 좀 만들어서 소나무당을 운영하는데 많은 진보정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고민을 해줬습니다. 현 대표님 한마디 해주시죠. 자 어차피 이제 꽤 많은 이제 좀 선도적인 유튜버에서 각 정당을 함께 부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당 안 부르고 조국신당, 개혁신당, 정의당, 선호당 불러서 누가 진짜 이 민의를 잘 따르냐 한마디로 누가 유선을 잘 끌어내느냐 이런 경쟁 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강진구 선배 말대로 무슨 지역구 뭐 비례 이런 거 따지지 말고요. 누가 제일 잘 싸우고 잘 끌어낼 거 아니야. 고기 좀만 가지고 판단하면 되겠다. 그럼 서로 싸울 것도 없다. 지금 뭐 박지원 씨하고 뭐 정청래 씨랑 싸우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럴 필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 정당 중에서 민주당까지 포함해서 이 당이 들어가면은 윤석열 빨리 끝내겠구나. 그 당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는 그 뭐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현재 정치권의 가장 큰 문제는 기회주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눈치를 보는 거죠. 누구도 이 돌맞을 행동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그 어떤 분위기가 전부 다 이렇게 그 대세가 돼버렸는데 이 소나무당은 먼저 앞서 나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송영길 대표
이제 이 양반은 완전히 지금 아주 그냥 열받아갖고 독이 올라버린 상태입니다. 나머지 그 지금 보시는 그 소나무당의 비례대표들도 다 그런 분들인데 이런 단 몇 명의 맹장들이 앞장을 서가지고 나가고 그러한 모습에 국민들이 열광을 하면서 소나무당을 연호를 하고 했을 때 그런 분위기가 대세다라고 느낀다면 나머지 그러한 그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정치인들도 국회의원들도 아마 우르르 그 경쟁하듯이 달려들 겁니다. 예, 그 여기 실시간 채팅에 보니까 그 우리 변희재 대표는 좀 너무 언짢겠지만 왜 변희재를 입원을 시켰냐, 변희재 뭐 입성만은 막아야 된다. 아직까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변희재 우리 전 대표는 본인이 공약을 했잖아요. 한 1년 정도만 임기 1년으로 생각하겠다. 1년 안에 본인이 공약한 내로 윤석열 좀 끌어내리지 못하면 바로 뒷순번이로 우리 정동훈 변호사님 이어받으시면 되니까. 아니 그거는 왜 4번까지는 등원 못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렇군요. 네. 저는 항상 소박했어요. 그 변희재 대표는 이 윤석열을 조기 퇴진시키기 위한 그러한 그 전사로서 말하자면 프리랜서 전사로서 영입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안에 끝내겠다라는 겁니다. 1년 안에 좀 그런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좋게 저는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1시간 반 동안 예정된 시간이 이제 끝났는데요. 자, 그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22대 총선에 완벽한 압도적인 승리를 바라면서 자, 오늘 이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